프리스페이스 비평가 지원 사업으로 모이게 된 무명의 비평가들입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임유빈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오늘 이번 무명의 비평가들 아무나 할 수 있는 이야기라는 기획을 통해서 한국 독립영화를 중심으로 비평의 자리와 비평가의 자격에 관한 논의를 자유로이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무명의 비평가는 말 그대로 이름이 없는 또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이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저희의 말과 글은 그 무게가 다소 가벼울지언정 쉽게 규정할 수도 정의할 수도 없다는 점에서 과거와 현재를 가로지르는 독립영화 담론과 공명하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이 기획에서 각자가 생각하는 한국 독립영화를 상영하기로 했고, 기존에 이제 GV가 영화를 만드는 이들이 모여가지고 해당 영화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방식이 익숙하다면 이제 저희는 보다 비평의 자리에 초점을 맞춰서 저희끼리 영화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늘 본 섹션은 이제 배재론 평론가가 기획한 어른이라 모르지만 모를 수만은 없다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섹션에서는 지금 그 2021년에 개봉했던 이완 감독님의 어른들은 몰라요를 상영했는데요. 먼저 배재론 평론가의 소개를 요청드리면서 대화를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배세롬이고 현재 영화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 연구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1950년대 한국 영화로 석사 논문을 썼었고 현재는 이만희 영화와 다른 것들을 가지고 또 논문을 준비 중입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이번 기획전을 통해서 각자가 생각하는 한국 독립 영화를 상영해 보자고 논의했었는데요. 이제 평론가님께서는 이완 감독의 어른들은 몰라요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세롬님께서 이 영화를 상영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을 때 의외라고 느껴지던 부분들도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현재 넷플릭스에서 비교적 쉽게 접근이 가능하고 저희 기획 중에 가장 최신작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전작인 2017년에 개봉했던 박하영이 한국 독립영화계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불러일으킨 것에 비해서 그 어른들은 몰라요는 코로나 기간에 개봉을 하기도 했고 관객 스코어나 어떤 평단의 측면에서도 많이 논의되지 못한 작품인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박하영은 봤지만 어른들은 몰라요는 사실 그 볼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그 이번 기회에 그래도 보게 돼서 되게 다행이었고 세롬님께서 이 영화를 선택하신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관심을 가졌던 영화들 중에서 한국 독립영화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 게 그 청소년 영화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영화들이었어요. 그 청소년이 주인공인 독립영화. 뭐 파수꾼부터 그런 게 좀 많았잖아요. 죄 많은 소녀나 거인이나 꿈의 새인 그리고 박화영까지. 그리고 어른들은 몰라요는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이기도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로 얘기될 수 있는 걸 많이 가진 영화라고 생각하지만 많이 주목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조금이라도 더 알려지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 세롬님의 기획글에서 이 부분이 되게 인상적이었는데요. 이른바 한국 영화스러움을 정의하는 폭력성에 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서 폭력이 세계의 일부라면 영화에 담기는 것은 자연스럽다. 그래서 문제는 그 방식과 목적 그리고 효과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리고 후술에서 어른들은 몰라요가 그 폭력의 존재와 재현을 더 깊게 생각하게 만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의미에서 또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도 이게 이미지고 영화다 보니까 제가 느끼는 것을 왜 느끼는지 말로 설명하는 게 좀 어렵긴 한데요. 그래도 얘기를 해보자면 저는 이 영화가 그 주인공 세진 있잖아요. 세진의 입장에서 폭력을 경험한다는 게, 그러니까 세진의 입장에서 세진이 경험한 일들을 경험한다는 게 어떤 건지 생각하게 하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세진을 구경하는 게 아니라 세진이 되어보게 하는 영화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어떤 측면에서
혹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지는 좀 더 설명을 하고 싶은데 그게 좀 안 풀리는 그런 지점이고요. 또 이 영화가 다루는 폭력이 우리가 폭력적인 한국 영화를 얘기할 때 많이 얘기하는 뭐 신체적인 폭력, 유혈, 낭자한 폭력도 있지만 그 폭력이 발생하는 관계의 종류나 양상을 되게 다양하게 다루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세진이 만난 교장 선생님과 그 선생님, 성교육하는 그 선생님과 만났을 때 일단 학교의 제도에서 이제 세진이 경험한 폭력도 있고 그 제필의 형 준석과 제필 그리고 제필이 만난 크레딧에서는 마사지남이라고 나오는데 그 남자들 사이에서 나오는 남성적 위계에 대해서 이제 발생하는 폭력도 있고 젠더 또 주영과 세진은 서로 되게 아끼는데 결국 주영이 한 경우에서 이제 폭력을 행하고 말잖아요. 그래서 서로 아끼지만 취약한 사이에서도 이렇게 폭력이 발생할 수 있구나 그런 걸 보여주고 또 마지막에 이제 세진의 아이를 입양하려는 그 부부도 굉장히 친절하지만 그 관계에서 어쩔 수 없이 세진에겐 폭력으로 느껴지는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되게 생각해 보게 하는 게 있고 또 영화가 다 끝나고 났을 때 세진이 앞으로 어떻게 살지 그리고 세진이 어떤 인간인지에 대해서 쉬운 말이 안 나오거든요. 저는 제가 어떻게 살까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도대체 어떤 애일까 이런 걸 생각하게 한다는 점에서 저는 이 영화가 폭력의 존재나 재현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해보게 하는 영화라고 봤습니다. 네, 그 세진의 폭력뿐만 아니라 어떤 이 영화에서는 한국 내에서의 다양한 얽혀있는 폭력적인 측면들을 되게 그러니까 단순한 것 같지만 복잡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또 제가 어른들은 몰라요를 볼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제 그 이유는 사실 박화영 때문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박화영이 2017년에 이제 부산국제영화제에서 공개된 이후에 개봉을 위한 극장을 찾았었지만 몇 개월간 극장에서의 개봉을 거부당하기도 했고요. 그렇게 개봉을 한 이후에는 이제 관객 스코어는 한 5,800명 정도로 마무리가 됐고 극장 상영이 끝나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영화 채널 고몽이라는 데에서 박화영이 소개되면서 포털 사이트 검색어에 급상승하고 단기간에 정말 많은 사람이 보게 됐는데요. 저도 그때 영화를 보게 됐고 그래서 유튜브 댓글도 다시 들어가 보니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감상을 남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당시에는 이제 1,100만 정도였는데 이번 주에 제가 찾아보니까 뷰 수가 1,300만이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비공식적인 1,000만 영화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리고 고몽의 구독자 수도 이제 236만 명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향들을 생각해 봤을 때 약 2시간 분량의 영화를 10분에서 한 15분 내지로 요약해서 영화를 다루고 그렇게 유튜브로 영화를 이른바 봤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 시작점에 이제 박화영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러한 방식의 영화 소비나 관람에 대해서도 또 많은 시간 저희가 이야기할 시간을 할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화영은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가출팸 청소년을 다루는 영화잖아요. 그래서 주인공 박화영이 가출팸에서 엄마를 담당하고 있고 그래서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영화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완 감독이 이 영화를 설명할 때 가출 청소년의 하이퍼 리얼리즘이라고 이야기를 하던데요. 그래서 욕설이나 강간이나 성매매, 폭력 이런 현실이 지극히 그 현실이라고 말해지지만 사실 그 박화영에서의 현실은 누가 보는 현실인지는 꽤 모호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박화영은 어떤 의미에서 되게 중요한 영화이지만 나쁜 재현의 영화이다 라는 생각도 들었었는데요. 그런데 어른들은 몰라요는 되게 달랐던 것 같아요. 어떤 지점에서는 박화영에서 제기됐던 그 재현의 문제를 많이 수용하고자 고심했던 영화처럼 느껴지기도 했고요. 그래서 세롬님께서는 어떤 박화영과 어른들은 몰라요 이 부분을 연결해서 생각을 하신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신지 그런 부분들을 질문하고 싶습니다.
저도 박화영을 먼저 봤었는데 사실 저는 박화영이 그렇게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영화인지도 모르고 봤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어쩌다가 유튜브에서 그렇게 1,000만 넘는 조회수를 보고 굉장히 깜짝 놀랐는데 그런 식으로 영화를 보는 게 확실히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영화를 보았다고 할 수 있는 건가 하는 그런 식의 관람 경험이 꽤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비공식 1,000만 영화라는 말이 되게 재미있으면서도 확실히 영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 거랑 다르구나 싶은 게 만약에 그 정말 1,000만이었으면 어른들은 몰라요가 조금 더 많이 얘기되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박화영이랑은 동시에 떠올리지 않기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일단 감독이 같고 소재도 굉장히 비슷하고 또 박화영에서 이미 세진이 나오잖아요. 감독은 이름과 배우만 같고 캐릭터로서는 다르다고 했지만 뭐 관객으로서는 일단 떠올릴 수밖에 없죠. 그리고 감독의 문제의식도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박화영이나 어른들은 몰라요나 그 폭력의 현실성을 생각할 때 저는 되게 대답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간접적으로 뭐 연구나 책을 봤을 때 이 영화들이 보여주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2시간에 한 사람이 겪는 일로 압축해서 보여주면 관객으로서 감당하기 쉽지는 않은 정도인 건 맞아요. 맞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게 분명히 일어나기는 일어나는 일인 거죠. 그거를 항상 같이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폭력 재현이 좋으냐 나쁘냐는 일정한 부분은 관객의 시각 책임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좋은 시각을 취하게 하는 영화가 정말 좋은 영화이고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지만 관객의 태도에 따라서도 달라지기 때문에 저는 뭐 단순하게 옹호냐 아니면 지지하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는 박화영이나 어른들은 몰라요를 좀 지지하고 싶은 편이긴 합니다. 그런데 확실히 어른들은 몰라요가 더 달라진 점이 있기도 한 것 같아요. 그건 아마 그러니까 화영이랑 세진이가 친밀한 관계에서 어떤 권력 관계를 형성하느냐가 되게 다른 것 같은데 화영은 되게 일방적이잖아요. 이제 자기를 엄마라고 부르면서 친구들한테 일방적인 짝사랑을 막 쏟고 있고 그걸 돌려받지 못하잖아요. 근데 세진은 그거보다 되게 다양한 다이내믹의 그 관계를 유지하고 있죠. 주영이랑 되게 친밀했다가 또 먼저 관계를 끝내자고 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두 주인공이 친밀한 관계를 어떻게 형성하느냐 그 양상이 굉장히 다른 게 두 영화를 달리 보게 하는 점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관계나 이런 측면에서도 좀 달라지는 것 같고, 그리고 감독님이 이제 스스로도 말씀하시기에 박화영의 하이퍼 리얼리즘을 탈피하기 위한 시도로서 되게 시네마틱한 요소들을 많이 선택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조명이라던가 아니면 힙합 음악 아니면 롱보드 그런 장면들을 쓰고, 그리고 막 박화영이나 이런 영화에서는 카메라 되게 많이 흔들리고 뒤에서 가깝게 이렇게 촬영을 하고 이러는 반면에 이제 이 어른들은 몰라요에서는 고정된 카메라를 사용함으로써 되게 극적인 어떤 드라마처럼 이 세진의 이야기를 풀어내는 경향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그 관객분들의 질문을 한번 또 받아보려고 하는데요. 그 영화 이야기뿐만 아니라 뭐 영화의 소감이라던가 아니면 저희의 기획에 관한 자유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선 박화영도를 저도 떠올리면서 볼 수밖에 없었는데요. 한 가지 생각이 든 게 앞서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안에서 굉장히 다양한 폭력 양상이 드러나고 있다. 그걸 떠올리면서 제목이 사실 어른들은 몰라요인데 반해서 저는 주인공이 청소년으로서 받는 고통들이 분명히 있지만 가령 낙태 시술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계속 이것들이
반복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청소년 문화에 대해서 많이 다루고 있나라고 생각해보면은 그렇지 않다고 느꼈어요. 그러니까 그런 또래 문화보다는 이 주인공이 예를 들어서 20살이 되고 성인이 된다고 해서 이 문제들이 해결되는가, 오히려 뭐 빈곤이라든가 여성으로서의 폭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저는 더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기도 하다고 생각이 됐는데 이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한 번도 생각을 해보지 못한 측면인 것 같아요. 이 영화가 청소년의 문화를 얼마나 보여주느냐. 저는 오히려 그래 여고생들이 저렇게 의도치 않게 혹은 자기가 얼마나 잔인한지 모르고 무지하게 서로 잔인할 때가 있지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넘어갔는데 네. 또래 문화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어른들은 몰라요는 재현이 그렇게 풍부한 것 같진 않지만 말씀해주신 것처럼 오히려 이들이 어른이 되어서도 지속되는 문제는 꽤 깊이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른들이 조금 더 많이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네요. 왜냐하면 자기 삶에 있는 문제랑 이 영화랑도 이제 맞닿아 있다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의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네, 이 영화가 이제 여자 주인공이고 남자 감독이 만들어서 이제 여자 10대 청소년이 그 임신을 하고 그거를 이제 애를 이제 약태를 하려는 그 과정이 주요 내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이제 여성 관객분들이 이제 영화를 봤을 때는 남자 감독이 연출자가 이렇게 여자 캐릭터를 주인공을 연출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뭔가 좀 거부감이 든다던가 너무 이렇게 과학적으로 느껴진다거나 그런 시선들이 저는 영화 보면서 좀 여자 관객들은 좀 다르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를 생각을 좀 하면서 봤는데 근데 이제 여기 이제 두 평론가님들께서 이 영화는 좋은 영화로 이제 선정을 하신 이유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거부감보다는 그래도 좋은 쪽으로 뭔가 이 연출자가 그 주인공을 잘 다뤘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셨다라는 게 느껴지는데 그런 보면서 좀 거부감이랄지 남자 연출자이기 때문에 놓치는 부분 그런 것들이 혹시 느껴졌던 장면들은 없으셨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그런 장면은 오히려 그 임신 낙태 그런 것보다는 제필의 존재가 크다 그런 데서 좀 느꼈어요. 그 감독이 안 그래도 자기가 직접 연기를 한 게 배우를 쓰면은 그 배우에게 이제 배역을 좀 더 줘야 하니까 제필의 존재가 커지고 그렇게 가기 싫었기 때문에 자기가 연기를 했다고 했거든요. 근데 영화를 보면 볼수록 저한테는 제필의 존재가 좀 큰 거예요. 근데 다른 영화를 보면서 제가 가졌던 이제 의식이랑 연결이 돼서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 남자 감독이 여자의 얘기를 하려고 할 때 여자를 재현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거 너무 남자 시선이다 하는 영화도 물론 있지만 그 비판을 강하게 의식하는 감독은 이제 되게 노력한 흔적을 많이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이 오히려 조금 더 제 눈에 아쉬운 부분은 여성 재현보다 이제 남자의 존재감 자체를 다 이렇게 그거를 충분히 자의식을 충분히 내려놓지 못하는 것 같다 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이 영화를 볼 때도 제필이 굉장히 정말 저 영화에서 제필이 되게 크구나 하는 게 많이 느껴졌고 남자이기 때문에 감독이 남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건 되게 남자 시선인데 좋다라고 느껴진 부분도 있어요. 그거는 남자 어른들이 가할 수 있는 폭력을 되게 잘 보여준 것 같아요. 이 영화에서 헛소리를 하는 건 다 이제 남자 어른이거든요. 그리고 제필도 결국은 자기 위의 남자 어른에게 밟히고 그 원한을 결국은 풀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남자 어른 간의 그 위계가
어떻게 파국으로 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는데 그거는 남자가 생각하는 남자의 폭력성이 잘 드러난 부분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맞아요. 저도 그 세진이 경찰서에서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런 아저씨가 있으면 저는 이런 일을 할 수밖에 없다. 막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어떤 좀 남자 어른에 대한 그런 것도 이렇게 계속 스스로도 이렇게 체화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되게 박화영 아까 수용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가학적이다 이제 싶으려고 하면은 컷을 바꿔서 되게 의외의 장면을 보여줘요. 이를테면 마사지 하는 사람도 막 등이 나체로 이렇게 땀을 막 흘리고 있어서 아 이거는 분명히 원치 않는 어떤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정말 열심히 마사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보면서 아 뭔가 내가 기대하는 바와 좀 달라지는 지점들, 그런 것들이 있구나 이 영화에, 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서 이제 말씀해주신 분의 질문에도 저도 되게 많이 공감을 하는데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궁금한 부분인데, 어른들은 몰라요가 소구하는 대상이 사실 영화의 당사자인 10대 청소년이 아니라 어른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점은 이 영화가 무엇보다도 청소년 관람 불가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은 극장에서 볼 수 없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쳐도 이제 청소년들이 이 영화를 보고 싶어 할까? 그리고 청소년들이 이 영화를 본다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 그리고 청소년이 보지 못하는 청소년에 관한 영화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봐야 될까? 좀 이런 부분들이 생겨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지점들을 생각했을 때 기성세대가 갖는 어떤 청소년을 향한 오해가 있다고도 좀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부분에 관해서 새로운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또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저도 질문이 있는데 이제 기성세대의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 오해가 어떤 건지 조금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기성세대가 갖는 오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 청소년의 당사자들이 만약에 이 영화를 봤을 때 아 맞아 우리의 현실은 저래, 우리를 좀 알아주세요, 이 영화를 보면 아 우리를 좀 더 이해하게 될 거예요 라고 생각하는 지점들이 있을지, 아니면은 이제 이 청소년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뭘 모른다 아무리 뭐 인터뷰를 했다 아니면은 많은 이제 청소년들 만났다라고 했을 때 그럼에도 생겨나는 간극은 있을 수밖에 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런 지점에서 이 영화가 어떤 청소년들의 문제를 다루고 청소년들의 이런 실태를 다룬다고 했을 때 그 실태를 그 아까 전에 세로 선생님께서 어른들이 많이 봐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 주체의 행위는 또 어른들한테 있는 거잖아요. 이걸 바꿀 수 있는 거는. 이제 또 그런 지점에서 이 영화의 그 인물들과 아니면 이 영화를 보는 사람들 간의 위계도 좀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런 지점에서의 뭐 오해, 뭐 간극 이런 것들을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런 딜레마가 모든 청소년 영화에 있는 것 같아요. 그 재현하는 주체와 대상이 일치하기가 매우 힘들잖아요. 또 이렇게 이제 19금으로 등급이 나오면 그 간극이 더 벌어질 수밖에 없고, 근데 그 청소년이 보면 어떨까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사실 청소년이라는 집단도 굉장히 하나로 묶이기 어려운 집단 같거든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보면 어떨까라고 물어봤을 때 아마 그들의 뭐 젠더나 계급이나 학교에서의 위치에 따라서 굉장히 감상이 다양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불량 청소년이라고 부르는 그들이 보았을 때 어떨지 궁금하긴 한데 저도 그들이 아니라 굉장히 리얼리티가 있다고 저는 느끼지만 뭐 어떨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네, 또 이제 어른들이 보는 저건 너무 어른의 시선이다라고 한 예 중에 이제 유빈 쌤이 롱보드도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이제 어른들이 딱 생각하는 자유로움을 시각적으로 나타내기에 롱보드 같은 게 되게 좀 판에 박힌
그런 이미지로 쓰인 감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근데 저도 거기에는 동의를 해요. 굉장히 롱보드 나오는 장면은 뭐 음악도 달라지고 화면 연출도 많이 달라 조명도 되게 환하잖아요. 근데 저는 롱보드를 보면서 세진에게 롱보드만은 누구도 침범하지 못하는 어떤 내면? 자기만의 무엇을 상징한다고 봤어요. 그 롱보드를 타는 활동에 대해서 주영, 재필, 그리고 신지 뭐 이런 애들이랑 한 번도 얘기를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롱보드는 굉장히 분리된 활동이에요. 근데 세진에게 그런 것이 하나쯤은 있는 게 되게 다행스럽고 그래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세진이 완전히 무력해 보이지 않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가 롱보드 이야기는 제가 이제 새로운 평론가님한테 이 영화를 보고 나서 내가 생각했던 거랑 완전히 다른데 이런 장면들은 왜 그런 걸까요?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좀 여쭤보게 된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선생님께서는 어쨌든 이 영화를 선택을 해주신 이유도 말씀해주셨지만 어른들은 몰라요에서 뭐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라던가 그 이 장면의 이유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 영화를 이번에 본 게 4번, 5번째쯤 됐는데 이 오늘 보기 직전에 딱 머리에 남은 장면이 있어요. 그거는 그 4명이서 빈집에 들어가서 이제 세진이가 은정이 사진을 보고 뭔가 혼자만의 장례식을 치르는 듯한 순간이 있거든요. 은정이 사진을 핸드폰으로 띄우고 불상 옆에 둔 다음에 이제 황은정하고 그 포스트잇에 이름을 써놓고 자기만의 의식을 치르는데 그 은정이를 잃은 게 굉장히 또 드라마틱한 과정에 의한 것이었음에도 거기에 대해서도 말이 없잖아요. 거기에 대해 이제 세진이가 어떤 반응을 뭐 되게 격하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런 걸 보여주지도 않고 근데 그런 걸로 굉장히 짧지만 분명한 순간을 보여주면서 아 제가 은정이를 상실한 게 굉장히 슬프고 앞으로도 많이 기억에 남을 일이구나 그런 게 드러나서 되게 좋았고 4시 밥 먹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 세정이까지 5명이서 밥을 먹는 장면이 아주 짧은데 아주 짧은 평화가 있어요. 세진이가 입덧을 하기 전까지. 근데 그 장면은 되게 다다미 ሾ트로 찍히고 정면이나 이런 게 아무도 모른다가 생각이 났어요. 아무도 모른다에서도 그 애들끼리 잠깐 평화롭게 먹는 그런 게 있었지 않나 떠오르게 되고 역시 또 마지막 장면도 기억에 남죠. 표정을 보면 제가 지금 무슨 생각일까? 앞으로 그 이제 롱보드가 계속 가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쟤한테 앞으로도 삶이 계속 남아 있는데 지금 어떤 기분이고 어떻게 살까 그런 게 궁금해지는 장면이라 마지막도 기억에 남습니다. 맞아요. 그 방에서 같이 밥을 먹을 때 그 집만은 되게 안전한 집인 것 같아서 그런 지점들도 되게 박화영 때와는 다르게 좀 인물들이 안전한 영역이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계속 보호를 해주려고 하는 것 같다. 이 영화가 좀 그런 지점에서 저도 그 부분이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어른들은 몰라요가 이제 임신 중절 수술에 관한 소재가 주를 이루는데요. 제가 아까 전에 그 말씀해 주셨듯이 남자 감독인데 좀 섬세하다라고 느꼈던 게 요즘에는 이제 낙태라는 말 자체를 많이 안 쓰려고 하잖아요. 이제 그런 지점에서 그 네이버에 검색을 했을 때 제피리가 낙태 수술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한 게 아니라 되게 정직하게 임신 중절 수술이라고 검색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되게 뭔가 재미있는 지점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영화는 그 전 시대를 얘기하겠지만 어쨌든 헌법재판소가 2019년에 낙태죄의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한 이후에 2021년에 임신 중절 수술이 이제 비범죄화되었고 그렇지만 이제 이에 대한 정식적인 입법은 아직은 지지부진한 상황인데요. 그래서 어른들은 몰라요가 이 2021년 4월에 개봉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영화를 보면서
임신 중절이 아무리 이제 비범죄화되었다고 하더라도 청소년의 경우에는 정말로 특히나 사각지대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영화에서도 세진과 그 친구들이 계속 돈을 모으려고 하지만 정말로 돈을 벌려고 하면 할수록 이제 돈이 모여지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일어나고요. 그래서 영화의 결말에서 되게 이상한 말이지만 어떤 뭐 종교의 도움인지 신의 도움인지 뭔지 세진이 그렇게 바라던 일이 그제서야 이렇게 성공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세진의 임신이 그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박화영에서도 세진이 나오고 거기에서도 세진은 임신을 해요. 그런데 거기에서의 세진은 낙태를 그러니까 임신 중절 수술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영화에서는 해야 한다라고 무조건 생각을 하는 게 전 되게 변화하는 그러니까 자기 선택권을 가지게 된 세진에 대한 이야기처럼 느껴지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이 영화의 소재라던가 이 영화의 중심 이야기, 세진의 이야기가 이러한 임신 중절 수술에 대한 이야기로 흘러가는 부분에 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박화영에서는 세진이 임신하고 막 웃으면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나 임신했어. 그리고 옆에서 뭐 담배 피우고 이러면 나 임신했다 하면서 몸에 안 좋다 하면서 쟤 지금 정말 아이를 낳으려는 건가? 그런 이제 질문이 떠오르게 하죠. 근데 그 세진과 어른들은 몰라요의 세진이 비슷한 부분이 있다면 자기 감정을 표현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표현하는 대신 어른들은 몰라요에서는 웃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낙태라는 말도 안 하고 중절이라는 말도 안 하고 오히려 애를 뗀다는 말을 계속해요. 오히려 조금은 상스럽고 좀 잔인한 말인데 그 말을 씀으로써 오히려 방어 기제를 세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임신 중절 내러티브를 보면은 그 박화영의 세진을 이제 우리가 좀 더 들여다 보았을 때 그리고 그 세진에게 좀 더 시간을 주고 자기에 대해 생각을 하게 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을 보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이황 감독 인터뷰를 보면 자기는 아직 낙태에 대해서 이제 입장을 정하지 못했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놀랐거든요. 근데 아마 그 인터뷰가 내가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해보았는데 아직 잘 모르겠다 정도로 결론이 날 것 같아요. 근데 아마 그 고민을 정직하게 담아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제필이가 그 교회에서 기도하라고 그 아이의 그 지금 이제 불법이 아닌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감독님의 그런 자의식도 반영이 많이 되어 있었던 것 같네요. 제필의 그 대사에서 보면은. 네, 그러면 저희가 또 질문을 한번 받아보고자 하는데요. 저희의 이야기를 듣고 좀 더 궁금하신 지점이나 어떤 소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분이 계시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임신 관련해서 이 영화의 엔딩에 이제 결국 아이를 유산하는 걸로 이제 끝나는데 만약에 이제 그 유산이 아니고 애가 무사히 만약 출산을 해서 그 입양을 보내는 그런 엔딩으로 만약에 끝났다라면 혹시 이제 이 영화에 대한 어떤 결론으로서 전체 영화에 대한 감상이 좀 달라질 수 있을지가 좀 궁금합니다. 네, 인상이 많이 달라지긴 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중간에 그렇게 세진이 피를 흘리고 고통스러워하는 장면이 없었을 거고 뭔가 이 부부가 그래도 기본적인 선함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선한 부부에게 아기가 잘 갔다는 안심을 이제 관객으로서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입양 부모를 보면서 헐리우드 영화 하나가 떠올랐는데 준호예요. 준호는 이제 10대 여자가 임신을 하고 자기 스스로 이걸 어떻게 할까 한참 고민을 하다가 이웃의 부부에게 입양을 하기로 합니다. 근데 그 입양을 하기로 결정한 게 준호라는 그 10대 여자 임산부 주인공이 굉장히 주도적으로 결정을 하고
입양을 맡기려는 부부와 되게 끈끈한 유대를 맺어요. 근데 이 영화에서 세진은 부부랑 대화를 하나도 안 하잖아요. 그 부부에게 연결해준 자원봉사자가 나오는 순간부터 세진이 말을 하나도 안 해요. 그래서 딱 한 번 되게 희미하게 들리는 게 요가할 때 네, 이렇게 대답하는 거? 그거 말고 대답을 안 해서 아 제가 정말 저 상황에서 편치 않구나. 뭔가 저 부부의 선의를 굉장히 의심하겠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자기를 되게 수단화했다고 느끼겠구나. 그런 게 느껴졌는데 입양으로 끝났다면 그 입양이 됐다는 사실만큼이나 그 부부의 태도와 그 부부와 세진의 관계가 어떻게 암시되느냐에 따라 제 의견이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또 다른 분의 질문이나 소감이 있으실까요? 저기 맨 뒤에 쪽에 계신 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세정이 이야기를 좀 듣고 싶은데요. 영화에서 이제 세정이는 어떻게 보면 그 세진이의 미래일 수도 있는 조건인데, 영화에서 보여주는 그 세정이의 모습은 뭐 우리가 그냥 상상할 수 있는 미래하고 조금 다를 수도 있겠다, 그런 느낌을 또 전달하기도 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세정이에 대해서 감독이 어쩌면 또 하나의 작품을 생각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그런 또 모티브가 되기도 하는데요. 세정이 이야기를 좀 두 분 평론가님들께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저는 세종의 캐릭터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언니를 많이 생각하고 또 언니를 많이 걱정하면서 언니를 굉장히 성숙하게 바라본다고 느낀 지점이 함부로 단죄하지 않잖아요. 그 나이면은 언니는 왜 그래? 라고 원망을 할 수도 있고 한심하게 볼 수도 있고, 그런데 그걸 넘어선 듯한 굉장히 성숙한 느낌이 있었어요, 저한테. 그리고 그런 면에서 오히려 세종이가 굉장히 비현실적인 캐릭터이기도 한 것 같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유빈 평론가님께서 이 영화가 되게 슈퍼히어로물 같은 느낌이 있다. 이제 세진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면은 세진이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고, 특히 세정이는 굉장히 나빠질 수 있는 상황임에도 그렇게 나빠지지 않고 뭔가 꿋꿋하게 있는 게 되게 슈퍼히어로물에 나오는 캐릭터 같다고 말씀을 해주신 게 기억에 남습니다. 유빈님은 어떠셨나요, 세정이가 또? 네, 저도 처음에 보고 되게 판타지, 히어로물 막 이렇게 느낀 게 특히 세정이 아까 말한 그 집에서의 그 포근함, 그리고 안전한 영역, 그리고 뭐 세정뿐만 아니라 이 영화에서 그 적재적소에 등장하는 주영 제필, 뭐 이런, 특히 제필은 정말 위험할 거라고 생각이 들 때 그 알고 보니까 그 동생, 그러니까 잘 나타나진 않는 것 같은데 너 꼬마 때부터 이렇게 말을 안 듣더니 엄마 말 안 듣더니 이런 거 보면 좀 친형 같기도 해요. 근데 친형이어서 죽이진 않겠구나, 좀 이렇게 안심이 되는 부분도 있어가지고 이 영화에는 되게 그리 나쁜, 정말 끔찍하게 나쁜 인간들은 많이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중심에 이제 세정이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그 말씀해주신 것처럼 진짜 나중에 또 세정의 작품이 나오면은 좋겠는데, 만약에 이 영화의 이완 감독님의 주인공이 되려면 또 세정이 나쁜 길로 빠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그런 지점에서는 걱정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정 캐릭터가 그렇게 선하고 착하기만 하다면 또 어떤 의미에서 또 되게 다르게 수단화됐다라는 느낌도 받게 됩니다. 네, 그럼 저희가 다음 질문을 좀 넘어가 보면요. 어른들은 몰라요에서 종교의 사용도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그 아까 말씀해주신 어떤 하루 머무는 무당의 집에서 상수업
수업이 이제 불쌍히 오줌을 싸기도 하고 교회 헌금통을 털려고 이제 새벽에 들어가기도 하고 엔딩 부분에서는 그 교회 부부를 보여주면서 그 어떤 점에서는 어떤 종교의 모순에 관해서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한데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 세진이 그 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유일하게 이 신을 믿는, 그러니까 어떤 신의 힘을 믿는, 구원을 믿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느껴지게 했었는데 이런 장면들, 이런 사용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오히려 그 세진이가 그렇게 은정이를 뭔가 추모할 수 있는 게 그런 공간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진이는 교회에서 우리는 왜 하나님을 미워해요? 라고 묻잖아요. 근데 그 질문은 사실 주객이 전도된 것 같거든요. 말하자면 자기가 하나님을 미워하긴 하는데 그렇게 미워하게 된 것은 신이나 질서 그런 것이 자기를 너무 힘들게 하기 때문이다. 너는 나한테 왜 이러냐? 그렇게 묻고 싶은 걸지 주객을 전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좀 인상 깊게 봤던 거는 기독교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제필이가 이제 신에게 기도해라고 했을 때 사실 웃기잖아요. 쟤 뭐지 싶고. 그래서 또 그 말을 하기 전에 한국에 얼마나 교회가 많은가를 이제 딱 보여주고 십자가가 엄청 많은 밤을 보여주면서요. 또 그 세진이에게 어떤 책임도 묻지 말 것을 막 종용하는 교장실에도 십자가가 있고 그걸 종용하는 그 여자 선생님도 하나님 앞에서 얘기해라고 하면서 세진이를 굉장히 이제 코너로 몰잖아요. 또 그 자원봉사자, 이제 청소년 자원봉사자와 세진이 만났을 때도 세진이의 의사를 묻지 않고 갑자기 기도를 해버리거든요. 그런 걸 보면 이제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선함을 매우 잘 수행하고 있고 나는 옳은 길을 가고 있고 바른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폭력적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구체적인 종교나 개신교인이라는 그 구체적인 집단을 비판하기보다는 그런 식으로 뭔가 사회에서 상식으로 다수의 동의를 받는 그런 걸 잘 지키고 있다는 사람들이 사실 굉장히 무심하고 폭력적이다 이런 걸 기독교를 통해 얘기해 주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마지막 질문을 앞두고 있는데요. 혹시 마지막 질문 전에 또 관객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하는데요. 또 질문이나 소감 말씀해 주실 분이 계실까요? 네, 그러면 없으시다면 저희가 마지막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가출 청소년이나 비행 청소년이 나오는 영화를 이야기했을 때 저희가 장선우 감독님의 1997년 작품인 나쁜 영화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우선 나쁜 영화는 올해 인디스페이스의 또 다른 기획전인 벽을 해킹하다 해서 극장 상영을 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꽤 오래된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굉장히 많은 팬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평론가님도 저희가 처음 만난 날 사실 좀 나쁜 영화 틀고 싶다라는 말씀을 해주시기도 했었는데요. 이 독립영화 씬에서 청소년이 주요 소재이기도 하고 어떤 소속이나 집단, 사회로부터의 억압이나 방치와 같은 부분에서 좀 대안적인 느낌을 주기도 하는데요. 그리고 이 청소년이 사용되는 방식이 뭐 관계, 자유, 세대 갈등 혹은 어떤 노스텔지어와 연결되는 부분이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른들은 몰라요와 함께 이야기되는 영화 중에서 또 많이 이야기되는 영화가 이제 꿈의 제인이라는 영화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어른들은 몰라요 또는 이완 감독의 영화가 한국 독립영화계에서 어떻게 위치 지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또 그런 부분을 듣고 싶습니다. 네, 확실히 한국의 어떤 특정한 특징을 가진 청소년들이 독립영화에서 재현되는 패턴이 있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뭐 나쁜 영화에서도 그런 걸 찾을 수 있죠. 근데 90년대는 차이가 있다면 메인스트림 미디어에서도 그런 흔히 말하는 불량 청소년, 이제 뭐 집을 나온 가출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이 조금 더 있었던 것 같아요. 뭐 학교 시리즈 드라마도 있었고 그 드라마 이제 앙상블 캐스팅이 많았는데
이제 청소년이 굉장히 다양했고 뭐 그래봤자 이제 공중파 텔레비전에 나올 수 있을 정도로만 보여줬지만 어쨌든 되게 힘들어하는 청소년들이 있다. 그건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근데 2010년대 그쯤 돼서는 정말 독립영화 말고는 메인스트림에서 청소년들의 모습을 찾기가 굉장히 힘들어진 것 같아요. 만약에 찾는다면 뭐 상속자들이나 이제 학교의 최신 시리즈 같이 뭔가 이제 어떤 측면을 굉장히 과장해서 청소년들의 삶이라기보다 정말 어른들의 오락을 위한 드라마 그런 식으로 이제 청소년 제한이 많아졌고 독립영화에서 많아졌다는 건 사실은 그만큼 메인스트림에서 무심하다는 얘기 같기도 합니다. 근데 한편으로 그런 일본의 독립영화에 관해서 어제 기획전 토크에서도 유빈 평론가님이 말씀을 해주셨던 글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시네이십을 최근에 나온 글인데 카파 영화스러움이 무엇인가 해서 한국영화 아카데미라고 많은 감독을 길러낸 기관이 있고 그 감독들이 만든 영화에 청소년들이 많이 나오고 조금은 이제 암울한 얘기가 많죠. 근데 그 글의 요지는 결국은 그 카파 영화들이 어떤 일정한 경향성을 갖는다는 거였어요. 그 경향성은 바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아이들을 그리면서도 그 아이들이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은 상황에 있고 잘 자랄 거야 라는 안심을 주는 봉합을 하면서 끝난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 이완 감독의 영화들은 뭐 2010년대, 20년대 한국 영화, 독립 영화스러운 부분이 크면서도 그 안에서 구분되는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쉽게 낙관하기 되게 어렵잖아요. 이 영화를 다 보고 나서 이제 세진은 성장했어, 잘 살겠지라고 결론 내리기도 어렵고 또 어려운 상황에 인물을 몰아넣고 쉽게 꺼내주지 않거든요. 그런 면에서 좀 끝까지 간다는 느낌을 주는 영화라 좀 독특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저희 이제 토크를 마무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 마지막 인사 또는 소감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획전이 이제 진행 중이고 이제 오후에 하나 더 남았는데 제 섹션이 가장 사람이 적게 예매된 것 같아서 사실 걱정을 되게 많이 했어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확인했을 때는 지금 앉아 계신 수보다 훨씬 적었거든요. 근데 그래도 조금 더 와주셔서 좀 다행이고 또 와주신 분들께서 질문도 많이 주셔서 저도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영화가 좋으셨다면 주변에 어른들을 몰라요를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 기획전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로 대화를 나누고 그걸 글로 남겨서 인터넷에 게시도 해두었습니다. 그것도 보신다면 이제 최근의 영화계나 뭐 OTT 그런 매체에 관해서 얘기를 나눈 것이니까 또 좋은 읽기가 될 것 같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 마지막 기획으로 이제 4시 30분부터 이어지는 박동수 평론가의 저기의 공동체와 여기의 커뮤니티 섹션이 남아 있습니다. 이응일 감독님의 불청객을 상영하니 극장으로 발걸음 해주신 만큼 다음 섹션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